왜 미국은 한국의 KF를 두려워할까요? F-35는 세계 최강 전투기 아닙니까? 록히드 마틴은 압도적 기술력을 가진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한국의 전투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난리일까요? 저는 25년간 방산업계에서 일했습니다. F-16을 12년간 조종했고 수십 종의 전투기를 평가했죠. 2023년 2월 하루 만에 7개국에서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KF-21과 F-15 중 뭐가 나은가요? UAE는 200억 달러 프로젝트를 놓고 고민했고 폴란드는 48대 도입을 검토했으며 사우디는 긴급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왜 갑자기 전 세계가 한국 전투기에 관심을 가진 걸까요? 그리고 6개월 후 KF-21은 18개국 480대 620억 달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답은 한국이 70년 만에 이룬 불가능한 기적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데릭 스톤입니다. 1978년 텍사스 댈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늘을 동경했죠. 아버지가 보잉 엔지니어였거든요. 집에는 항상 비행기 모형이 가득했습니다. 미 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000년에 F-16 조종사가 되었어요. 꿈을 이룬 거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장의 하늘을 누볐습니다. 총 1200시간을 비행했죠. 그 경험이 제 인생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2012년 저는 군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DC의 방산 컨설팅 회사 밀리터리 인사이트에 입사했어요. 조종사 출신이라는 강점 덕분에 빠르게 승진했죠. 10년 만에 수석 애널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제 일은 간단했습니다. 전 세계 전투기를 평가하고 각국 정부에 구매 자문을 제공하는 거였죠. 연봉 35만 달러, 업계 최고 대우를 받았습니다. 제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데이터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최대 속도, 전투 반경, 레이더 성능, 무장 탑재량 이 수치들이 전투기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죠. 미국 전투기가 세계 최고라고요. F-15, F-16, F-35 이것들이 기준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전투기들, 그저 미국 기술을 따라가려 애쓰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제 관심 밖이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그들은 우리 무기를 사는 고객일 뿐이었죠. 만드는 쪽이 아니라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과 데이터였습니다. 미 공군 사관학교에서 배웠거든요. 정직이 명예의 기초라고요. 저는 그 가르침을 평생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25년간 쌓아온 제 모든 신념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2023년 2월 15일,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저는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며 전 세계 방산 뉴스를 체크했습니다. 고층 빌딩 18층 사무실 창문으로 워싱턴 DC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죠. 백악관, 국회의사당 세계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제 팀은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제임스는 영국 BAE 시스템스 출신이었고 피에르는 프랑스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마이클은 보잉에서 20년간 일했죠. 모두 서방 방산업계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 국가들의 전투기 도입 프로젝트에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연간 계약 규모만 2억 달러가 넘었어요. 우리가 추천하면 그 나라는 그 전투기를 샀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컸죠. 그 시절 우리 회사의 분석 보고서에는 암묵적인 공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전투기가 최고, 유럽 전투기가 차선, 러시아 전투기는 저가형 이렇게요. 한국이나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 보고서에 한 줄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동료 제임스는 항상 이렇게 말했죠. 아시아 국가들은 우리 기술을 사는 고객일 뿐이야. 만드는 쪽이 아니라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겼으니까요. 2022년 가을,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F-35의 최신 업그레이드 소식을 읽고 점심에는 라팔의 인도 수출 계약을 분석하고 저녁에는 유로파이터의 성능 개선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우리는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중국의 J-20, 복제품이지 뭐. 러시아의 수호이 57, 양산도 못하잖아. 일본의 F-3, 프로토타입도 아직 못 만들었어. 우리는 웃으며 서방 전투기의 우월함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버지니아의 넓은 집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내 사라는 변호사였고 두 아이는 명문 사립학교에 다녔죠. 주말에는 골프를 치고 여름 휴가는 유럽으로 갔습니다. 완벽한 삶이었어요. 하지만 2022년 말부터 뭔가 이상한 신호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레이더에 잡히지 않던 이름이 자꾸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KF-21이라는 이름이요.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한국의 T-50 고등훈련기는 알았어요. 제법 잘 만든 훈련기였죠. 하지만 전투기,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설마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 11월 어느 날 중동의 한 고위 관계자가 화상회의에서 물었습니다. 대릭, 한국의 KF-21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 그건 T-50 만드는 나라잖아요. 전투기는 다른 차원이죠.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검토 중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작은 불안감이 일었어요. 하지만 곧 떨쳐냈죠. 설마 아니야, 불가능해. 며칠 후 인도네시아 공군 관계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KF-21 공동 개발 현황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폴란드에서 온 자문 요청서에도 KF-21이 언급되어 있었죠. 12월이 되자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 전투기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이집트, 이라크 심지어 사우디에서도 문의가 왔어요. 밤마다 KF-21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공개된 자료를 찾아봤죠. 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가 없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공식 발표 몇 개, 언론 보도 몇 건, 그게 전부였어요. 성능 데이터는, 비행시험 결과는, 레이더 사양은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보통 신형 전투기는 홍보를 위해 데이터를 공개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무시했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죠. 와, 데이터도 없잖아. 그냥 마케팅 쇼야. 실제론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25년간 방산업계를 지켜본 제 직감이 속삭였거든요. 정보가 없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해. 실패했거나 너무 성공해서 숨기거나. 2023년 1월 저는 KF-21에 대한 비공식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언론 기사를 번역해서 읽었고 방산 포럼을 뒤졌으며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단편적인 정보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시제기 6호기까지 제작 완료, 초음속 돌파 성공, 500시간 이상 비행시험, AESA 레이더 탑재,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제가 평가했던 실패 프로젝트들이 떠올랐어요. 인도의 테자스는 30년 걸려도 제대로 못 만들었죠. 개발 시작 1983년, 실전 배치 2015년 32년이 걸렸어요. 그나마 성능도 3.5세대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의 F3는 어떻습니까? 2009년 개발 시작했는데 아직도 프로토타입을 못 만들었어요. 예산만 수백억 달러 들어갔죠. 터키의 TFX도 비슷합니다. 개발한다고 했지만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한국은 2015년 개발 시작해서 2022년 시제기를 날렸습니다. 불과 7년 만에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 됐습니다. 1월 말 저는 회사 사장에게 보고했습니다. KF-21에 대한 정식 조사가 필요합니다. 여러 국가에서 문의가 오고 있어요. 사장은 시큰둥했죠. 한국? 시간 낭비 아닌가? F-35 추천하면 되지.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신뢰를 잃습니다. 확인이 필요해요. 사장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2주만 시간을 주지. 그 안에 결론 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가서 확인하고 돌아오면 되니까요. KF-21이 과대 광고라는 걸 증명하고 F-35 추천 보고서를 쓰면 끝이었죠.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2023년 2월 15일 수요일,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입니다. 아침 9시, 평소처럼 출근해서 커피를 내렸어요.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새 메일 73개, 보통은 20개 정도인데요. 첫 번째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UAE 국방부 고위 관계자 파티마 알만술이었어요. 제목은 긴급 자문 요청이었습니다. 대릭, 우리는 KF-21 120대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 중입니다. 귀사의 공식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산 200억 달러 규모입니다. 3월 말까지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120대? 200억 달러? 이건 장난이 아니었어요. UAE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구매자 중 하나입니다. F-35도 검토했다가 거절한 나라죠. 두 번째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였어요. KF-21과 F-35 직접 비교 분석 요청. 48대 도입 예정. 60억 달러 규모. 세 번째, 사우디 공군. KF-21 성능평가 긴급 의뢰. 네 번째, 말레이시아 국방부. KF-21 기술 이전 조건 검토 요청. 다섯 번째, 이집트. 여섯 번째, 이라크. 일곱 번째, 페루. 손이 떨렸습니다. 하루아침에 7개국에서 똑같은 내용의 요청이 온 겁니다. 모두 KF-21에 대한 분석을 원했어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뛰어가서 사장실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게. 사장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방금 7개국에서 KF-21 분석 요청이 왔어요. 총 규모가 4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로버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한국 전투기? 자네 장난하나? 저는 태블릿을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메일 목록을 보시죠. UAE 200억, 폴란드 60억, 사우디 80억 합치면 400억 달러가 넘어요. 로버트는 이메일들을 하나씩 읽더니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한국이 갑자기 왜 이래?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팀 전체를 동원해. 72시간 내에 KF-21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라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팀을 소집했습니다. 제임스, 피에르, 마이클, 그리고 주니어 애널리스트 2명 모두 모였죠. 여러분, 지금부터 KF-21 긴급 분석에 들어갑니다. 72시간 안에 완전한 보고서가 필요해요. 제임스가 비웃었습니다. 한국 전투기. 대릭, 농담이지. 저는 UAE 이메일을 스크린에 띄웠어요. 200억 달러 프로젝트가 농담으로 보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스크린을 뚫어지게 바라봤죠. 72시간 동안 우리는 미친 듯이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공개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보도자료 몇 개, 언론 기사 몇 건,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동 개발 발표 그게 전부였습니다. 성능 사양은 없음, 레이더 성능은 비공개, 엔진 출력은 미상, 무장 탑재량은 확인 불가. 제임스가 말했죠.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정보도 없잖아. 이건 그냥 마케팅 쇼야. 실제론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하지만 피에르가 반박했습니다. 잠깐 이상하지 않아? 정말 실패 프로젝트라면 왜 7개국이 수백억 달러를 걸고 검토하겠어? 마이클도 동의했어요. 그리고 봐봐. 시제기 6호까지 나왔어. 비행시험 500시간 넘었고 초음속 돌파도 성공했대. 이건 실제로 날아다니는 전투기야. 저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발 일정을 보니 2015년 시작, 2022년 초도 비행 7년 만에 시제기를 완성했어요. 인도의 테자스가 32년 걸린 것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속도였죠. 공개된 사진들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기체 형상이 세련됐어요. F-22와 F-35의 스텔스 설계를 참고한 듯 했죠. 엔진 배기구 형태를 보니 추력 편향 노즐도 고려한 것 같았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총장의 인터뷰를 찾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KF-21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성능은 기대 이상이에요. 기대 이상?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72시간 후 우리는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결론은 정보 부족으로 판단 불가였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UAE는 3월 말까지 답을 원했어요. 폴란드도 사우디도 마찬가지였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야겠어요. 현장을 보지 않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2월 20일, 저는 사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 출장이 필요합니다. 로버트가 인상을 찌푸렸죠. 시간 낭비 아닌가? 그냥 F-35 추천하면 되잖아. 하지만 만약 우리가 틀렸다면요? UAE가 KF-21을 선택하고 우리가 반대했다면 신뢰를 잃습니다. 400억 달러 시장을 놓치는 거예요. 로버트는 한참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일주일만. 그 안에 확인하고 돌아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때는 몰랐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요. 2023년 2월 23일.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어요. 공항은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영어와 한글로 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습니다. 이틀이면 다 확인하고 돌아가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어요. 한강이 보였고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생각보다 발전된 도시였죠. 호텔에 짐을 풀고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 공식 방문 요청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는 국제방산 분석 전문가이고 UAE와 폴란드의 자문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죠.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이었어요. 스톤 씨께 방문 요청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KF-21 프로젝트는 개발 단계이며 공개 가능한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거절. 보통 방산업체들은 외국 전문가 방문을 환영하거든요. 홍보 기회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한국방산 전문 기자에게 연락했죠. 이메일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기자는 만나주긴 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만났죠.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KF21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기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프로젝트죠. 한국의 자랑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능은 어떻습니까? 기자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글쎄요, 그건 아직 비공개 사항이 많아서요. 하지만 외국에서 관심이 많던데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여러 나라에서 문의가 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F-35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기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모든 만남이 그랬습니다. 정중하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았죠. 저는 더 직접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사천으로 가기로 했어요. KAI 공장이 있는 곳이죠. 2월 25일, 저는 사천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사천은 작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공항 근처에 거대한 공장 단지가 보였죠. KAI였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물었어요. 저기가 비행기 만드는 곳입니까? 기사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KAI입니다. 우리 전투기 만드는 곳이에요. 저는 공장 정문 앞까지 갔습니다. 물론 들어갈 수는 없었죠. 철조망과 경비가 삼엄했어요. 철조망 너머로 멀리 경납고가 보였습니다. 그 안에 KF-21이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더 이상은 볼 수 없었어요.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명함을 건넸어요. 미국에서 온 방산 분석가입니다. 방문 가능할까요? 경비원은 명함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죠.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본사에 문의하세요. 저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다시 한번 경납고를 바라봤어요. 저 안에 뭐가 있는 걸까?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을 때 제 휴대폰에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UAE에서 왔어요. 데릭,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폴란드도 비슷한 내용이었죠. 보고서는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는 회사 사장 로버트에게서 왔습니다. 데릭, 로키드 마틴 부사장에게서 전화 왔네. 자네가 한국에서 뭐 하는지 물어보더군. 이상한 소문 돌지 않게 조심하게. 로키드 마틴? 제가 한국에 온 걸 벌써 알았단 말인가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뭔가 큰일에 휘말린 기분이었어요. 2월 26일,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침에 미국 동료 제임스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데릭, 대체 뭐 하는 거야? 업계에서 자네 소문이 안 좋게 돌고 있어. 무슨 소문이요? 방산 뉴스레터에 기사가 실렸어. 전직 미 공군 조종사, 한국에 매수되었나 라는 제목으로. 저는 즉시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정말 있었어요. 익명의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서 저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죠. 데릭 스톤은 객관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 측의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화가 났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확인하려는 것뿐인데 왜 이런 공격을 받아야 합니까? 그날 오후 로키드 마틴의 부사장 데이빗 헌터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데릭, 오랜만이네. 요즘 바쁜가?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프로젝트가 좀 있습니다. 데이빗은 웃으며 말했죠. 한국에 있다며? 무슨 일로 갔나? 자문 때문입니다. KF-21 관련인가? 데이빗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일부 그렇습니다. 데이빗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데릭, 자네와 우리는 오랜 관계 아닌가? 솔직히 말하지. KF-21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프로토타입일 뿐이야. F-35를 추천하게. 우리의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저는 당황했습니다. 우정? 이건 협박에 가까웠어요. 데이빗, 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합니다. 데이빗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식었죠. 자네 회사와 우리 계약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연간 8천만 달러야. 신중하게 생각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건 압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압박이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계속할까 그만둘까? F-35를 추천하면 편합니다. 로키드 마틴도 만족하고 회사도 안전하고 제 경력도 지켜지죠. 하지만 진실은 UAE는 정말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저는 F-16 조종사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교관이 말했죠. 조종사는 비행기를 느껴야 한다고.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해. 직감도 필요하다고. 제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KF-21은 진짜야. 뭔가 큰 게 숨어 있어. 2월 27일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어요. 진실을 확인할 때까지요. 그런데 그날 오후, 놀라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스톤 씨입니까?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한국 억양이 있는 영어였죠. 네, 맞습니다. 저는 김준혁입니다. KAI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KAI 엔지니어? 김준혁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진정성을 봤습니다. 일주일간 당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지켜봤어요.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입니까? 내일 아침 10시 서울 강남의 한 카페로 오세요.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드디어 문이 열리는 건가? 다음 날 아침 저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50대 중반의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을 쓴 지적인 인상이었죠. 스톤 씨, 김준혁입니다. 저희는 악수했습니다. 김준혁의 명함을 받았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 수석연구위원, MIT 항공우주공학 박사, MIT 출신이시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죠. 1995년 졸업입니다. 그 후 보잉에서 5년 일했고 2000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왜 저를 만나주시는 겁니까? 김준혁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일주일간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사천까지 갔고 여러 사람을 만났고 미국 업계의 압박에도 포기하지 않았죠.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김준혁이 웃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외국인 전문가가 KAI 공장 앞까지 오면 우리가 모를 수 없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래서요? 김준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찾고 있어요. 록히드 마틴의 압박, 회사의 눈치, 동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선택? 김준혁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걸 보여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전문가니까 이 데이터가 뭘 의미하는지 알 겁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KF-21 블록 1 주요 성능 재원, 최대 속도 마하 1.8, 전투행동 반경 1850km, 무장 탑재량 7.7톤, AESA 레이더 탐지거리 170km 이상, 동시 추적 표적 20개 이상, RCS 0.5제곱미터 이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F-35와 거의 동등한 수준이었어요. 가격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김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단가 6,500만 달러, 양산시 6천만 달러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F-35가 8,500만 달러인데 말이죠. 25%나 저렴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봤어요. 이건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구체적이고 상세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한국이 7년 만에? 김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70년을 준비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김준혁이 설명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국의 원조로 겨우 살았죠. 하지만 그때부터 꿈꿨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1970년대 한국은 미국 F-5 전투기를 조립했습니다. 기술을 배웠죠. 1980년대는 F-16을 면허 생산했어요. 더 많이 배웠습니다. 1990년대 초음속 훈련기 T-50을 개발했어요. 여기서 초음속 비행 기술을 습득했죠. 2000년대는 FA-50 경공격기를 만들었고요. 그 모든 경험이 KF-21로 모였습니다. 70년의 준비였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70년 한국이 70년간 준비해온 거였어요. 하지만 왜 세상에 알리지 않습니까? 김준혁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려도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요. 한국이 만든 전투기라고 하면 다들 비웃죠.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개발했어요. 실물로 증명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편견 없이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전문가를요. 왜 저입니까? 김준혁이 대답했죠. 당신은 F-16 조종사 출신입니다. 전투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록히드 마틴 압박에도 진실을 찾으려 했죠. 그래서 당신이라면 세상을 설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준혁이 말했어요. 인도네시아로 가보세요. PTDI에 연락해두겠습니다. 거기서 공식 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국이니까 투명하게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당신에게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데이터는 진실입니다. 김준혁은 일어났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대릭. 그는 떠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건 진짜였습니다. KF-21은 실제로 F-35와 경쟁할 수 있는 전투기였어요. 저는 즉시 자카르타행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3월 2일, 저는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습니다. 자카르타는 덥고 습했어요. PTDI 인도네시아 항공우주산업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김준혁이 미리 연락해뒀다고 했죠. 환영합니다, 스톤 씨. 인도네시아 공군 소장 수토모가 악수를 청했어요. 회의실에는 여러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두꺼운 파일들이었죠. 수토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KF-21 공동 개발에 48대 분량 17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지분 20%죠. 우리의 데이터는 투명합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어요. 비행시험 데이터, 레이더 성능, 무장체계, 생산원가 모든 게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저는 자카르타에서 모든 자료를 검토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KF-21은 2022년 7월 19일 초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 후 6개월 만에 500시간 이상 비행 시험을 완료했어요. 이건 보통 2년 걸리는 일입니다. 초음속 돌파는 2023년 1월 17일 성공했죠. 마하 1.05를 기록했습니다. 시제기로서는 놀라운 성과였어요. AESA 레이더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겁니다. 이스라엘 엘타 시스템즈의 기술 지원을 받았지만 핵심은 한국 기술이었죠. 탐지 거리 170km 이상, 동시 추적 20개의 표적. 이건 F-35의 APG-81 레이더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엔진은 미국 GE의 F-414를 썼어요. F-18 슈퍼호넷과 같은 엔진이죠. 검증된 엔진이었습니다. 추력 22,000파운드, F터버너 사용 시 약 10톤 추력이었어요. 무장 탑재량 7.7톤은 내부 무장창 2.7톤, 외부 하드포인트 5톤으로 구성됐습니다.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정밀 유도폭탄 모두 탑재 가능했죠. 가장 인상적인 건 생산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은 사천에 연간 20대 생산 라인을 갖췄어요. 2026년부터 양산 시작 예정이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스톤시 시뮬레이터 체험이 가능합니다. PTDI 기술이사가 제안했어요. 정말입니까? 저는 놀랐죠. 네, 당신은 조종사 출신이니까 특별히 허가받았습니다. 3월 7일, 저는 KF-21 시뮬레이터에 탑승했습니다. 조종석에 앉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F-16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형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가 조종석을 채웠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넓고 선명했습니다. 조종관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됐어요.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이륙, 상승, 기동 연습, 조종 반응성이 놀라웠어요. F-16보다 훨씬 민첩했죠. 롤 레이트가 빨랐고 피치 제어가 정밀했습니다. 레이더를 켜봤어요. AESA 레이더 화면이 나타났죠. 목표물 탐지, 추적, 로곤 모든 게 직관적이었습니다. 공중전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가상 적기사대를 상대했죠. 레이더로 동시에 모두 추적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명중 완벽했어요. 30분간 시뮬레이션을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인도네시아 테스트 파일럿이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건 F-16보다 한 세대 앞선 전투기예요. 파일럿이 웃었죠. 우리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런 걸 만들었나 싶었어요. 저는 일주일간 모든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KF-21은 진짜입니다. F-35와 동등한 성능에 25% 저렴한 가격이에요. 게임 체인저입니다. 3월 10일, 저는 회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KF-21 긴급 보고였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KF-21은 검증된 전투기입니다. F-35와 직접 경쟁 가능하며 가격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UAE, 폴란드 등에 추천 가능합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30분 후 사장 로버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데릭, 자네 미쳤나? 한국 전투기를 추천하다니? 저는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로버트가 화를 냈죠. 이건 회사 방침에 어긋나. 우리는 F-35를 추천해왔어. 하지만 데이터가 말합니다. KF-21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데릭 경고하네. 이 보고서 공식화하면 자네 책임이야.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UAE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폴란드에도 사우디에도 보냈죠. 제목은 KF-21 vs F-35A 객관적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성능 동등, 가격 25% 저렴, 기술 이전 가능, 정치적 제약 저금. 보고서를 보낸 다음 날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3월 15일 로키드 마틴 부사장 데이빗이 다시 전화했어요. 데릭, 자네 뭐 하는 건가? 방금 UAE에 KF-21 추천 보고서를 보냈다며? 네, 데이터 기반 분석입니다. 데이빗의 목소리가 차갑게 얼어붙었죠. 좋아, 자네 선택이니까. 하지만 결과는 자네 책임이야. 그날 오후 회사 사장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데릭, 로키드 마틴에서 방금 통보해왔네. 자네가 KF-21 보고서를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와의 모든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저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회사 입장은요? 로버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매출의 40%가 로키드 마틴 관련이야. 자네 개인 의견 때문에 회사가 망할 순 없어. 그럼요? 데릭, 자네 해고야. 당장 미국으로 돌아오게.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해고? 로버트가 말했죠. 미안하네. 하지만 회사를 생각해야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25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더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UAE가 갑자기 KF-21 도입 검토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공식 이유는 추가 검토 필요였지만 미국 정부의 압박이라는 소문이 돌았죠. 폴란드도 보류를 발표했어요. 사우디, 말레이시아, 이집트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만에 7개 프로젝트가 모두 중단됐습니다. 미국 방산업계 전체가 움직인 겁니다. KF-21을 막기 위해서요. 동료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제임스가 보냈어요. 자업자득이야, 데릭. 왜 회사를 배신했어? 피에르도 비슷했죠. 한국에 매수당했구나. 실망이야. 미국 방산 뉴스레터에 기사가 또 실렸습니다. 데릭 스톤, 업계에서 퇴출 예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자카르타 호텔방에서 무너졌습니다. 직장도 없고 고객도 떠났고 동료들도 등을 돌렸어요. 그날 밤이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3월 16일 새벽 6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김준혁이었습니다. 데릭, 당신이 겪고 있는 일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70년간 똑같이 당했습니다. 무시당하고 비웃음받고 견제당했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메시지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1950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어요. 1인당 GDP 67달러, 세계 최빈국이었죠. 미국의 원조로 겨우 살았습니다. 그런데 70년 후 그들은 어떻게 됐나요? 세계 10위 경제대국, 반도체 1위, 조선 1위, 방산 수출 5위가 되었습니다. F-16을 수입하던 나라가 F-16보다 나은 전투기를 만들었어요. 미국 기술에 의존하던 나라가 미국과 경쟁하는 기술 강국이 됐죠. 그들이 70년간 견뎌낸 무시와 편견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저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독립분석가로 활동하겠어요. 회사 없이도 누구의 후원 없이도 진실만을 말하는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블로그를 개설했습니다. 독립방산 분석 데릭 스톤이라는 이름으로요. 첫 포스팅 제목은 왜 미국 방산업계는 KF-21을 두려워하는가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제가 본 모든 데이터를 공개했죠. 성능 수치, 가격 비교, 시뮬레이터 경험 모든 것을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오늘 해고당했습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요. 록히드 마틴은 제 회사를 압박했고 7개국 프로젝트가 중단됐습니다. 이것이 현재 방산업계의 민낯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KF-21은 진짜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포스팅을 올리고 공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제 경력을 걸었어요. 아니 그 이상이었죠. 제 신념을, 제 양심을, F-16 조종사 시절 배운 정직함을 모두 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양심에 거리낌 없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블로그를 확인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회수 50만, 공유 1만 건, 댓글 3,000개, 전 세계에서 반응이 쏟아졌어요. 프랑스의 방산 분석가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진실을 말하는구나. 용기의 박수를 보냅니다. 독일의 전직 공군 장군도 댓글을 남겼죠. 미국 일방주의에 지쳤습니다. 데릭, 당신이 옳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전문가들도 지지를 보냈어요. 심지어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도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블로그는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어요. 3월 20일 CNN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스톤 씨,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KF-21 특집 방송을 준비 중입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3월 23일 CNN 생방송에 출연했어요. 진행자가 물었죠. 스톤 씨, KF-21이 정말 F-35와 경쟁할 수 있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성능은 동등하고 가격은 25% 저렴합니다. 록히드 마틴이 당신을 압박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저는 해고당했고 7개국 프로젝트가 중단됐죠. 하지만 데이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방송은 전 세계로 송출됐습니다. 시청자 500만 명이 봤어요. 방송 다음 날 폴란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발표했어요. 우리는 미국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KF-21 48대 도입을 재개합니다. 데릭 스톤의 분석이 객관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3월 27일 이집트가 KF-21 36대 도입 협상 재개를 발표했어요. 3월 29일 말레이시아가 18대 도입 검토 재시작. 4월 3일 이라크가 24대 관심 표명. 4월 5일 필리핀이 12대 도입 협의. 그리고 4월 10일 가장 극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UAE 국방장관 무함마드 빈 자예드가 직접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데릭, 당신이 옳았습니다. 우리는 미국 압박에 굴복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UAE는 KF-21 120대를 확정합니다. 총 사업비 2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우리 수석 자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옳았어요. 진실이 승리한 겁니다. UAE 계약 발표 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두바이로 날아갔어요. UAE 국방부와 공식 계약을 체결했죠. 계약식장에는 UAE 국방장관, 한국방사청장, KAI 대표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무함마드 장관이 연설했어요. 데릭 스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정직을 지켰습니다.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한국방사청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톤 씨. 당신은 한국의 70년 꿈을 이뤄줬습니다. KAI 대표 강구영이 저를 껴안았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우리를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어요. 진실의 승리였고 정직의 승리였으며 한국의 70년 노력에 대한 세상의 인정이었죠. UAE 계약 후 한 달 만에 6개국이 추가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48대 60억 달러, 이집트 36대 45억 달러, 말레이시아 18대 22억 달러, 이라크 24대 30억 달러, 필리핀 12대 15억 달러, 페루 12대 15억 달러, 총 270대 387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여기에 UAE 200억을 합치면 587억 달러, 이건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수출이었어요. 미국 언론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뉴욕타임스 헤드라인 한국, 전투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 워싱턴 포스트 F-35의 진짜 경쟁자 등장. KF-21 돌풍. CNN 방산업계 지각 변동. 한국이 게임 체인저. 록히드 마틴 주가가 5% 하락했습니다. 반면 한국항공우주산업 주가는 35% 급등했죠. 제 인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독립분석가로서 전 세계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하버드, MIT, 스탠퍼드 유명 대학들이 초청했죠. 강연 제목은 진실을 말하는 용기 한방산 전문가의 여정이었습니다.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특히 젊은 학생들이 감동했죠.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두렵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잖아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거짓을 말하며 사는 것이었어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죠.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기입니다. 5월이 되자 더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터키가 60대 도입을 검토했어요. 사우디가 48대를 협의했죠. 카타르, 오만, 요르단 중동 국가들이 줄을 섰습니다. 유럽도 움직였어요.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NATO 회원국들이 KF-21을 고려하기 시작했죠. 6월 15일 NATO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KF-21을 NATO 호환 전투기로 인증하겠다고요. 이건 엄청난 의미였습니다. 유럽 시장이 완전히 열린 거예요. 7월 한국은 생산 라인 증설을 발표했습니다. 사천 공장을 확장해서 연간 40대 생산 체제로 늘린다고 했죠. 그리고 폴란드, 터키, 인도네시아의 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기술 이전과 함께요. 한국 방식은 미국과 달랐어요. 독점이 아니라 공유였죠. 한국 방사청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길 원합니다. 기술을 나누고 이익을 나누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많은 국가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미국은 기술을 팔지만 이전하지 않았거든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경제적 효과도 엄청났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2022년 170억 달러에서 2023년 320억 달러로 급증했어요. 그리고 2024년 예상치는 450억 달러였습니다. 세계 순위도 올라갔죠. 2022년 8위에서 2024년 4위로 미국, 러시아, 프랑스 다음이었어요. 한국 경제 전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방산 관련 일자리가 5만 개 늘었고 협력업체들이 성장했죠. 기술적으로도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KF-21의 AESA 레이더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되었어요. 한국 한화시스템즈가 개발한 이 레이더는 이스라엘, 유럽 기술과 어깨를 나란히 했죠. MIT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을 초청했습니다. 어떻게 7년 만에 AESA 레이더를 개발했는지 강연해달라고 했어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도 한국항공우주기술 세미나를 개최했죠. 주제는 한국의 빠른 기술 발전 비결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변화가 왔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올라갔어요.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고 NATO 파트너십이 강화됐죠. 기술 강국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확고해졌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됐어요. 미국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처음엔 견제했지만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미 국무부 대변인이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입니다. KF-21은 인상적인 성과이며 우리는 한국의 성공을 환영합니다. 록히드 마틴도 협력 제안을 해왔습니다.
KF-21과 F-35의 기술 교류를 논의하자고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책으로 썼습니다. 책 제목은 KF-21 Revolution How Korea Changed the Global Defense Industry였어요. 내용은 제 여정이었죠. 편견에서 시작해 진실을 발견하고 압박에 맞서고 결국 승리하기까지의 이야기요. 한국의 70년 역사도 담았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놀라운 여정을요. 2024년 1월 출간했는데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개 언어로 번역됐고 전 세계에서 100만 부가 팔렸어요. 한국에서도 번역 출간됐죠. 제목은 KF-21 혁명 한 미국인이 본 한국의 기적이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사인회를 했어요. 1,000명이 넘는 독자가 왔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노신사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를 믿어줘서요. 우리는 70년간 무시당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책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70년 한을 푸는 작업이었죠. 2024년 3월 현재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영구 거주 비자를 받았어요. 여의도에 사무실을 차렸죠. 회사 이름은 스톤 디펜스 애널리틱스입니다. 직원은 15명이고요. 미국인, 영국인, 프랑스인, 한국인 다국적 팀이에요. 우리는 공정한 방산 분석을 제공합니다. 어느 나라 편도 들지 않아요. 오직 데이터만을 따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미국 중심주의자가 아닙니다. 데이터 중심주의자죠. F-35가 최고라고 맹목적으로 믿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KF-21이 더 나을 수 있고 라팔이 더 적합할 수도 있으며 그리펜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고객 국가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분석해서 추천합니다. 그게 제 일이에요. 한국에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강의 기적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6.25 전쟁의 폐허에서 7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대국 기적이 맞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를 경험했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빨라요. 결정도 빠르고 실행도 빠르고 성과도 빨리 냅니다. KF-21이 7년 만에 나온 이유를 알았어요. 교육열도 놀라웠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공부를 멈추지 않아요. 항상 최신 기술을 익히고 밤낮 없이 연구하고 세계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죠. 기술에 대한 집착도 대단했어요. 한국은 기술 자립을 목표로 합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AESA 레이더도 자체 개발하고 엔진도 개발 중이고 모든 걸 직접 만들려 합니다. 이 모든 게 KF-21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70년 준비의 결과였죠. 김준혁 박사는 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저녁을 먹으며 방산 기술을 논하고 한국 역사를 배우고 미래를 이야기하죠. 김준혁에게서 많이 배웁니다. 겸손, 인내, 헌신 그가 보여준 가치들이에요. 그는 MIT 박사이고 보잉에서 일했지만 2000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훨씬 적은 연봉을 받으면서요. 왜 돌아왔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죠. 제 나라가 필요로 했으니까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의 헌신이 KF-21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같은 사람들이 수백 명 모여서 기적을 이뤘죠. 제 가치관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돈보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저는 35만 달러 연봉을 포기했어요. 하지만 지금 더 행복합니다. 권력보다 정직이 소중합니다. 록히드 마틴의 압박에 굴복했다면 편했을 거예요. 하지만 양심을 팔았겠죠. 안정보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해고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말했어요. 그게 옳은 일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전문가의 자세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난 25년은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편견에 갇혀 있었어요. 미국이 최고라는 맹신, 아시아를 무시하는 오만, 데이터보다 선입견을 따르는 어리석음. 진짜 25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편견 없이 세상을 보고 데이터로 판단하고 진실을 말하는 전문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한국의 다음 프로젝트를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KF-21 블로기가 개발 중이에요. 더 강력한 엔진, 내부 무장창 확대, 스텔스 성능 향상이 목표죠. 한국은 또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 기술까지 연구 중이에요. 저는 그 여정을 함께하겠습니다. 증인이자 옹호자로서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아무리 큰 압박과 견제가 있어도 데이터와 사실은 거짓을 이깁니다. 록히드 마틴이 저를 압박했고 회사가 해고했고 7개국 프로젝트가 중단됐지만 결국 진실이 이겼어요. 둘째, 편견을 버려야 진짜가 보입니다. 저는 25년간 편견에 갇혀 살았어요. 한국을 무시했죠. 하지만 눈을 뜨니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선입견을 버리세요. 그래야 진실이 보입니다. 셋째, 불가능은 없습니다.
1950년 폐허였던 나라가 70년 만에 F-35와 경쟁하는 전투기를 만들었어요. 1인당 GDP 67달러였던 나라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됐죠. 여러분의 꿈도 불가능이 아닙니다. 한국이 증명했어요. 넷째, 정직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저는 직장을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신뢰, 존경, 그리고 진정한 성공을요. 거짓으로 얻은 성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직만이 지속 가능한 성공을 만들어요. 다섯째,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제가 침묵했다면 어땠을까요? KF-21은 여전히 무시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용기를 냈고 진실을 말했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도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한국의 KF-21 성공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다음 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KF-21 블로기, 무인 전투기, 6세대 전투기 기술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죠. 여러분도 이 역사적 순간의 목격자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지 지켜보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편견 때문에 무시당하는 가능성이 있나요? 데이터를 보세요. 선입견을 버리세요. 진실을 찾으세요. 그리고 용기를 가지세요. 세상은 편견으로 가득합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꿈을 비웃을 거예요. 압박할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정직은 보상받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70년 전 아무도 믿지 않았던 나라가 세상을 놀라게 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놀라운 성취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KF-21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성공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진실을 향한 용기, 그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저 데릭 스톤은 25년 만에 그걸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30년간 한국을 무시해왔습니다. 대만 국방부 무기획득국 국장 빅터 첸입니다. 미국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28년간 군 복무를 했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무기를 한 번도 진지하게 검토한 적이 없었어요. 저가 복제품, 기술력 없는 나라. 이게 제가 가진 편견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4월 한국 사격장에서 벌어진 일을 목격한 후 제 모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K 전차가 2.5km 거리의 표적을 단 3초 만에 명중시키는 걸 봤어요. 천국 미사일이 마하 4.5 속도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했죠. 명중률 100%, 미국제보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대만 국방부는 85억 달러를 한국에 지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직접 추진한 계약이에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 10대 방산 강국이 됐을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께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30년간 한국을 무시해왔습니다. 대만 국방부 무기획득국 국장 빅터 첸입니다. 미국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28년간 군 복무를 했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무기를 한 번도 진지하게 검토한 적이 없었어요. 저가 복제품, 기술력 없는 나라. 이게 제가 가진 편견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4월 한국 사격장에서 벌어진 일을 목격한 후 제 모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K 전차가 2.5km 거리의 표적을 단 3초 만에 명중시키는 걸 봤어요. 천국 미사일이 마하 4.5 속도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했죠. 명중률 100%, 미국제보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대만 국방부는 85억 달러를 한국에 지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직접 추진한 계약이에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 10대 방산 강국이 됐을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께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빅터 첸입니다. 올해 53세고 대만 타이베이에서 태어났어요. 1989년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곳에서 4년간 최고의 군사교육을 받았죠. 졸업 후 대만으로 돌아와 육군에 임관했어요. 기갑부대에서 시작해서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을 거쳤습니다. 20년간 현장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그중 10년은 대만 해협 최전방 진먼다오에서 복무했습니다. 매일 아침 중국 해안의 미사일 기지를 망원경으로 관찰하며 긴장 속에서 살았죠. 2010년 준장으로 진급했고
2015년 국방부 무기획득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9년간 제가 해온 일은 단 하나예요. 대만군의 최고의 무기를 공급하는 것. 전차, 자주포, 미사일, 전투기, 수십억 달러를 움직이는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제 선택 하나가 대만 2,300만 국민의 생존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저했습니다. 오직 검증된 것만 믿었죠. 미국제 에미레이 에이브럼스 전차, 패트리어트 미사일, F-16 전투기. 이게 제 기준이었어요. 가끔 유럽제도 검토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의 전차, 프랑스 미스트랄 미사일. 하지만 한국은요? 제 리스트에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제가 웨스트포인트에 있을 때 한국은 대만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낮았어요. 기술력도 일본이나 대만에 뒤처졌죠. 그런 나라가 만든 무기를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입니다. 감정이나 정치가 아니라 숫자와 성능으로 판단하죠. 그런데 한국 무기에 대한 제 판단은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그냥 편견이었습니다. 30년 전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굳어 있었던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저는 2023년 가을에야 깨닫게 됩니다. 2023년 9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타이베이 국방부 청사 7층에 있는 제 집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타이베이 101 빌딩이 보이는 전망 좋은 사무실이죠. 매일 아침 7시면 저는 출근해서 중국군 동향 보고서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두꺼운 파일을 펼쳤죠. 첫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기갑부대 증강 현황, 최신의 99어식 전차 추가 배치 200대, 15식 경전차 신규 도입 150대, 숫자를 보는 순간 한숨이 나왔어요. 저희는 어떻습니까? 대만군이 보유한 주력 전차는 M60A3 패튼입니다. 1960년대에 개발된 구형 전차예요. 400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평균 연식이 40년이 넘었죠. 중국의 최신의 전차와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전부터 미국의 최신의 전차를 요청해왔어요. 에미레이 에이브럼스 전차 108대, 총액 2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2017년에 계약을 체결했죠. 인도 시기는 2020년으로 예정됐어요. 하지만 2023년 9월 현재까지 단 한 대도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계속 지연 사유만 통보해왔어요. 생산 라인 문제, 부품 수급 문제, 우크라이나 긴급 지원 우선순위.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기다리라는 것. 제 책상 위에는 또 다른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도입권, 4개 포대 총액 18억 달러 계약입니다. 이것도 2019년에 계약했는데 아직 인도가 안 됐죠. 예상 인도 시기는 2025년이라고 합니다. 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이 중국은 대만을 겨냥한 동펑 계열 탄도미사일을 2,000발 이상 배치했어요. 우리가 손 놓고 기다리는 동안 적은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 현실과 마주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보고서를 넘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2,300만 국민의 생명이 제 손에 달려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미국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답답했어요. 대만 해협의 폭은 평균 180km입니다. 중국 해안에서 대만까지 탄도미사일 비행 시간은 불과 7분이에요. 전투기는 10분이면 도달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는 게 문제였죠. 2015년 제가 무기획득국에 부임했을 때부터 이 상황은 예견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외에 다른 선택지도 검토했어요. 유럽이었죠. 독일 레오파르트의 전차,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 영국 챌린저의 전차, 모두 우수한 무기들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가격이 너무 비쌌죠. 레오파르트이는 대당 80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도 생산 일정이 빠듯했어요. 주문부터 인도까지 최소 3년에서 5년. 결국 미국이나 유럽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참모들도 같은 고민을 했어요. 화요일 오전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에 참모 8명이 모였죠. 육군 출신 3명, 공군 출신 2명, 해군 출신 1명, 그리고 기술 전문가 2명. 모두 2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들이에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에게 대안이 필요하다고, 미국만 기다릴 순 없다고. 참모들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한 명이 말했습니다. 국장님, 현실적으로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정도인데 모두 생산 여력이 부족합니다. 또 다른 참모가 덧붙였죠. 이스라엘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중국의 반발이 문제입니다. 일본은 무기 수출을 거의 안 하고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타이베이 거리에는 평화로운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평화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대만 해협 건너편에서는 매일 전쟁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죠.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 중국이 침공하면 어떻게 하지? 제 아내는 가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걱정이 많냐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현실을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죠. 우리 군이 얼마나 열세인지, 무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20살입니다. 대학교 2학년이에요. 곧 군 복무를 해야 하죠. 아들이 군 복무를 하는 동안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이중의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엄격하다고 말했어요. 완벽주의자라고도 했죠. 맞습니다. 저는 타협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타협이 곧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최고만을 추구했죠. 미국제 무기가 최고다. 이게 제 신념이었어요. 웨스트포인트에서 배운 원칙이기도 했습니다. 검증된 것, 실전에서 증명된 것만 믿으라. 그게 군인의 도리라고 배웠죠. 30년간 저는 그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그 원칙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온 거예요. 미국이 제때 무기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 이건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 모든 경험과 지식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밤마다 서재에 앉아 세계 각국의 군사력 자료를 뒤졌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주요 방산 국가들의 무기 체계를 모두 검토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2년간 무기 수출 순위에서 한국이 급부상하고 있더라고요. 2021년 세계 12위였던 한국이 2022년에는 9위로 뛰어올랐어요. 수출액도 17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0% 증가했습니다. 이게 뭐지?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어요. 자료를 더 찾아봤죠. 한국이 수출한 무기 목록이 나왔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천공 미사일, 천공 미사일, 수입국은 폴란드, 호주, 이집트,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나토 회원국과 미국 동맹국들이 한국 무기를 사고 있었어요. 특히 폴란드가 놀라웠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 국가예요. 그런 폴란드가 한국에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을 주문했더라고요. 총액 140억 달러 규모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미국제 무기를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나라죠. 그런데 왜 한국 무기를 선택한 걸까요? 혹시 가격 때문인가? 싸게 주니까? 아니면 정치적 이유?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폴란드 국방부 자료를 찾아봤죠. 거기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를 독일 레오파르트 2, 미국 에밀 A2와 비교 평가했대요. 그리고 K2가 최고 점수를 받았답니다. 성능, 가격, 인도 일정, 기술 이전, 모든 면에서 K2가 우수하다는 평가였어요. 특히 인도 일정이 결정적이었죠. 한국은 첫 50대를 6개월 안에 인도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독일은 3년, 미국은 5년이 걸린다고 했고요. 6개월이요? 전차 50대를 6개월 만에?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말이 안 됩니다. 전차는 복잡한 무기예요. 엔진, 포탑, 장갑, 사격 통제 장치, 모든 게 정밀하게 조립돼야 하죠. 그걸 6개월 만에 50대나 만든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과장하고 있거나 아니면 품질을 희생하는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깊이 파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 결론은 이미 나 있었죠. 한국은 아직 아니다. 검증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정말 그럴까?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문득 깨곤 했어요. 한국 무기에 대한 생각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오전 9시였어요. 국방부 청사 6층 대회의실에 긴급 소집이 떨어졌습니다. 저를 포함해 국방부 고위 간부 30명이 모였죠. 국방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였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국방정보본부장이 브리핑을 시작했거든요. 첫 슬라이드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방산 수출 동향 긴급 분석.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왜 한국방산을 긴급 안건으로 다루는 거지?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정보본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폴란드 국방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 현대로템과 K2 전차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1차 계약 180대에 이어 2차 계약 820대입니다. 총 1000대죠. 첫 인도는 내년 4월로 예정됐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년 4월이라고요? 지금이 2023년 10월이니까 6개월 후잖아요. 정말로 6개월 만에 전차를 인도한다는 겁니까?
제 옆에 앉은 육군 참모차장이 속삭였습니다. 말이 됩니까? 6개월의 전차를? 정보본부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더 놀라운 건 생산 일정입니다. 한국 현대로템은 3교대 24시간 생산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연간 생산 능력이 250대예요. 우리가 주문한 에미레이는 연간 생산량이 40대인데 말이죠. 숫자가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연간 250대요? 미국의 6배가 넘는 생산 능력?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미국은 세계 최대 방산 국가잖아요. 한국이 미국보다 빠를 수가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K9 자주포 수출 현황이었습니다. 폴란드 672문, 호주 30문, 이집트 100문, 노르웨이 24문, 핀란드 48문, 인도 100문 협상 중, 총 수출액 80억 달러, 세계 시장 점유율 60%, 60%요? K9 자주포가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요? 저는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성능이 인정받지 않으면 이런 점유율이 나올 수 없죠. 정보본부장의 브리핑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우크라이나 전장입니다. 폴란드가 보유한 K9 자주포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는데요. 러시아군 포병과의 대결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습니다. 사거리 40km, 분당 발사속도 6발, 명중률 95%, 러시아제 152mm 곡사포를 완전히 제압했죠. 실전 데이터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실제 전쟁 중이에요. 가장 치열한 현대전이 벌어지는 곳이죠. 그 전장에서 한국 무기가 러시아 무기를 제압했다. 이건 추정이나 예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입증된 성능이에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제가 놓치고 있던 거대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한국 무기가 정말로 우수한 건가? 제 30년 경험과 상식이 틀린 건가?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천궁 중거리 미사일과 천궁 저고도 미사일 시스템이었어요. 천궁은 사드와 패트리어트의 중간 성능을 가진 미사일입니다. 사거리 150km, 요격고도 20km, 동시 교전 능력 8개 목표. 가격은 패트리어트의 60% 수준이고요. 60% 가격에 비슷한 성능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천궁은 더 놀라웠어요. 천궁은 적어도 방공 미사일입니다. 순항 미사일, 드론, 헬기를 요격하죠. 특히 드론 대응 능력이 뛰어납니다. 최근 시험에서 동시에 날아오는 드론 8대를 모두 격추했습니다. 드론 8대 동시 격추요? 요즘 전장에서 드론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측 모두 드론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어요. 그 드론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상황이 심각합니다. 우리는 미국 무기를 2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6개월 만에 폴란드에 무기를 공급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도 대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여러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한국 무기를 검토하자는 겁니까? 검증이 안 된 무기를 어떻게 도입합니까? 하지만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중국은 매일 군비를 증강하는데 우리만 손 놓고 있을 순 없습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30년간 쌓아온 제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미국제가 최고다. 검증된 것만 믿는다. 이 원칙이 맞는 건가? 국방장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빅터 국장, 무기 획득국 책임자로서 의견을 말해보시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님, 신중해야 합니다. 한국 무기는 아직 장기적 운용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폴란드 사례는 긍정적이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죠. 성급한 결정은 위험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하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오. 국장은 한국 무기에 대한 정밀 검토를 시작하시오. 3개월 안에 보고서를 올리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타이베이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이었죠. 한국 무기를 검토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30년간 무시해온 대상을요. 책상 위 달력을 봤어요. 3개월. 2024년 1월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간이 빠듯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과연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 제 편견이 판단을 흐리진 않을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방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죠. 그런데 찾으면 찾을수록 놀라웠습니다. 제가 전혀 몰랐던 세계가 펼쳐졌거든요. 한국은 1970년대부터 방산 육성을 시작했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율곡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방위산업을 일으켰어요. 처음엔 M16 소총 면허 생산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50년이 흐른 지금 세계 9위 방산 수출국이 됐습니다. 50년의 축적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꾸준히 묵묵히 기술을 쌓아온 거죠. K1 전차를 독자 개발하고 K9 자주포를 만들고 KF-21 전투기까지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더 조사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민수산업과 연결돼 있더라고요. 현대로템은 현대자동차 계열사예요. 자동차 생산 기술을 전차에 적용했죠. 한화는 화약과 포탄 기술을 가진 화학회사고요. LIG넥스원은 전자기술로 미사일을 만듭니다. 민군 융합이었습니다. 자동차, 전자, 화학, 조선산업의 기술이 국방으로 흘러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빠르고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했던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방산 기업들은 순수 국방 전문 회사잖아요. 생산 라인도 국방용으로만 운영되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현대로템은 전차도 만들지만 기차도 만들어요. 생산 라인을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죠. 수요가 많아지면 24시간 가동하고 적어지면 다른 제품을 생산합니다. 이게 폴란드에 6개월 만에 전차를 공급할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자료를 놓을 수 없었어요. 한국국방과학연구소 ADD의 연구 논문을 읽었습니다. K2 전차의 파워팩 개발 과정이 나와 있더라고요. 파워팩은 전차의 심장입니다. 엔진과 변속기를 합친 거죠. K2는 처음엔 독일제 파워팩을 쓰려고 했대요. 하지만 독일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죠. 그래서 한국은 10년 동안 자체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2012년 드디어 성공했어요. 1500마력 디젤 엔진을 독자 개발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전차용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5개국뿐이에요. 미국, 독일, 러시아, 일본, 그리고 한국입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였다니. 제가 무시하고 있을 동안 한국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무지가 부끄러워졌죠. 군인으로서, 전문가로서 이런 중요한 정보를 모르고 있었다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한국 무기 생각뿐이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오래 편견에 갇혀 있었던 건 아닐까? 미국제만 최고라는 고정관념이 진실을 가렸던 건 아닐까?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하자. 자료로만 보지 말고 내 눈으로 직접 보자. 그래야 확신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 저는 참모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폴란드에 실무진을 파견한다. K2 전차 시연회를 참관하고 오너라. 3명의 참모를 선발했어요. 전차 전문가 1명, 기술 분석관 1명, 작전 장교 1명, 모두 2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들이었죠. 2023년 11월 초 실무진이 폴란드로 출발했습니다. 저는 매일 보고를 받았어요. 폴란드 육군 훈련장에서 K2 전차 시연회가 열렸대요. 한국 현대로템 관계자들이 직접 와서 전차를 시연했다고 합니다. 시연 내용이 인상적이었다는 보고가 왔어요. 주행시험, 사격시험, 기동시험, 모든 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자동장전 장치가 뛰어났대요. 사수가 조준만 하면 자동으로 포탄이 장전되고 발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고서 마지막 줄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인상적이지만 대만 지형에 적합한지는 의문입니다. 미국제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결국 똑같은 결론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아직 이르다는 거죠. 저는 실망했어요. 실무진이 편견을 갖고 갔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부족한 점이 있는 걸까요? 혼란스러웠습니다. 5만 달러를 들여 파견했는데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주변에서는 조롱이 들려왔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한국 무기가 뭐 대단하겠어요. 국장님, 처음부터 미국만 믿었어야죠. 귀가 따갑더라고요. 제 판단이 틀렸던 걸까요? 한국 무기 검토는 시간 낭비였을까요? 저는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국방부 예산을 낭비한 거잖아요. 더 큰 문제는 시간이었어요. 폴란드 파견에 3주를 썼습니다. 보고서 마감까지 2개월밖에 남지 않았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나?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중국군이 대만을 침공하는 꿈이었어요. 우리 군은 구식 무기로 맞서 싸우다가 패배하죠. 제가 제때 무기를 공급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제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건강 챙기세요. 하지만 저는 쉴 수 없었어요. 2,300만 국민의 생명이 제 손에 달려 있는데 어떻게 쉬겠습니까? 저는 책임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웨스트포인트 동기들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미국 국방부에 근무하는 친구들이에요. 한국 무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죠. 답장이 왔습니다. 한국 무기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 하지만 아직 미국제만큼 신뢰하긴 어려워. 역시나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모두들 한국 무기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완전히 신뢰하진 않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데이터로는 인상적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어요. 1996년 대만 해협 위기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대위였죠. 중국이 대만 근해에 미사일을 쏘아댔어요. 전쟁이 일어날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구한 건 미국이었어요. 미국 항모 두 척이 대만 해협으로 왔습니다. 그 순간 중국이 물러났죠. 저는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 없어요. 미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그때부터 저는 미국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됐습니다. 28년간 쌓인 신뢰였어요. 그걸 한국 때문에 버릴 수 있을까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미국만큼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죠. 12월이 됐습니다. 보고서 마감까지 한 달 남았어요. 저는 여전히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참모들과 매일 회의를 했지만 진전이 없었죠. 모두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한국 무기는 좋지만 아직 이르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앵커가 긴급 속보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호주 국방부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한국 한화디펜스와 K9 자주포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제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호주요? 호주가 한국 무기를 샀다고요? 호주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에요. 파이브 아이즈 정보 동맹의 일원이죠. 그런 나라가 미국제 대신 한국제를 선택했다고요? 뉴스를 계속 봤어요. 호주는 K9 자주포 30문을 도입하기로 했대요. 총액 10억 달러 규모입니다. 계약 이유가 나왔죠. 뛰어난 성능, 합리적 가격, 빠른 인도 일정, 특히 호주 지형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폴란드도 노르웨이도 이제 호주까지 모두 서방 선진국들이에요. 미국의 동맹국들이죠. 그런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동시에 같은 선택을 할 리 없잖아요.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어요. 한국 무기의 약점을 찾는 대신 강점을 찾아보기로 한 겁니다.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보자. 데이터만 믿자.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새로운 자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K 전차의 능동 방어 체계, 이스라엘제 트로피 시스템을 탑재했더라고요.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을 자동으로 요격하는 장치예요. 미국 M1A도 최신형에만 달려있는 건데 K2는 기본 사양입니다. K9 자주포의 사격 통제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GPS와 관성 항법 장치가 결합돼 있어서 이동 중에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대요. 멈춰서 진지를 구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쏘고 바로 이동하는 사격 후 이동 전술에 최적화돼 있죠. 천궁 미사일의 레이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라고 해요. 여러 목표를 동시에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죠. 패트리어트보다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가격은 훨씬 싸고요. 천궁 미사일은 특히 드론 대응에 특화돼 있었어요. 요즘 전쟁에서 드론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양측이 드론으로 수천 명을 사상시켰죠. 그 드론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천궁입니다.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감탄이 나왔어요. 이게 정말 한국이 만든 거야? 30년 전 저가 복제품만 만들던 나라가 믿기지 않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30년 전의 한국이 아니었어요. 새벽 4시가 됐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마시고 마지막 자료를 펼쳤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실전 보고서였습니다. 폴란드가 제공한 K9 자주포의 전투 기록이 나와 있었죠. 2023년 6월 동부 전선 바흐무트 인근 우크라이나군 포병대대가 K9를 운용했대요. 러시아군 152mm 곡사포 포대와 대결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K9은 한 대도 손실되지 않았고 러시아군 곡사포 12문을 파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K9의 사정거리가 40km인데 비해 러시아 곡사포는 25km였습니다. K9은 러시아포의 사정거리 밖에서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사격 후 바로 이동해서 반격을 피했죠. 명중률도 달랐습니다. K9은 GPS 유도로 95% 명중률을 기록했어요. 러시아 곡사포는 60% 정도였고요. 같은 수의 포탄으로도 K9이 훨씬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었습니다. 이게 실전이었어요. 가혹한 전장에서 증명된 성능이었죠.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시험장 데이터가 아니에요. 목숨을 건 전쟁터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군인이라면 누구나 알죠. 실전 성능이야말로 진짜 성능이라는 걸.
한국 무기는 이미 전장에서 증명됐던 겁니다. 저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30년간 쌓아온 편견이 진실을 가리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는데 저만 과거에 머물러 있었죠.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직접 가서 봐야겠다. 한국에 가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더 이상 간접 자료에 의존할 수 없어요. 제가 직접 보고 만지고 느껴야 확신이 설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했어요. 국방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장관님, 한국 방문이 필요합니다. 직접 현장을 보고 와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소. 국장이 직접 가보시오. 2023년 12월 중순.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참모 2명과 함께였죠. 비행 시간은 3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길게 느껴졌어요. 과연 한국에서 뭘 보게 될까? 제 생각이 바뀔까? 긴장되고 두근거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마중 나왔더라고요. 정중한 인사와 함께 일정을 안내받았어요. 3일간 일정이었습니다. 첫날은 현대로템 창원 공장, 둘째 날은 한화디펜스 창원 공장, 셋째 날은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첫날 아침 일찍 창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400km 떨어진 도시예요. 고속버스로 4시간이 걸렸죠. 창원은 한국의 중공업 중심지라고 하더라고요. 조선소, 기계공장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현대로템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았어요. 헬멧과 안전복을 착용하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죠.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생산 라인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로봇팔 수십 개가 동시에 움직이며 용접을 하고 있었죠. 불꽃이 튀고 기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는 전차 차체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었어요. 안내자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24시간 3교대로 운영합니다. 8시간마다 인력이 교체되죠. 로봇과 사람이 협업해서 하루 평균 1대의 K 전차를 생산합니다. 하루 1대요? 그럼 한 달이면 30대, 1년이면 365대잖아요. 실제로는 연간 250대 정도 생산합니다. 부품 수급이나 품질 검사 때문에 매일 생산하진 못하거든요. 하지만 필요하면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어요. 안내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폴란드 주문을 6개월 만에 소화할 수 있겠네요.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어요. 엔진 조립 라인이었습니다. 거대한 디젤 엔진이 조립되고 있었죠. 1500마력짜리 파워팩이에요. 기술자들이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이 엔진은 저희가 독자 개발한 겁니다. 10년의 연구 끝에 완성했죠. 독일제와 비교해도 성능이 뒤지지 않아요. 오히려 연료 효율은 더 좋습니다. 기술자의 자부심 가득한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탄했어요. 포탑 조립 라인도 봤습니다. 120mm 활강포가 장착되고 있었어요. 독일 라인 메탈사 기술을 도입한 주포라고 하더라고요. 자동 장전 장치도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사수가 방아쇠만 당기면 자동으로 포탄이 장전된다고 해요. 자동 장전 장치 덕분에 승무원을 3명으로 줄였습니다. 기존 전차는 4명이 필요했죠. 1명이 수동으로 포탄을 장전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KE는 자동화로 효율을 높였어요. 기술의 진보를 실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품질 검사장을 방문했어요. 완성된 KE 전차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위장 도색이 된 모습이 위압적이었죠. 기술자들이 체크리스트를 들고 꼼꼼히 점검하고 있었어요. 모든 전차는 200개 항목 검사를 통과해야 출고됩니다. 엔진 성능, 주행시험, 사격 정밀도, 전자장비 작동, 하나라도 기준 미달이면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가죠. 품질이 최우선입니다. 안내자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저는 한 전차에 다가가서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장갑판의 느낌이 손에 전해졌어요. 이게 정말 한국에서 만든 거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더 이상 책이나 보고서 속 숫자가 아니었어요. 제 눈앞에 실물로 있는 무기였죠. 공장 견학이 끝났습니다. 회의실로 이동해서 브리핑을 들었어요. 현대로템 방산사업부장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KE는 현재 10개국이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폴란드, 호주 외에 중동과 동남아 국가들도 관심이 많아요. 우리의 강점은 3가지입니다. 첫째, 성능.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집약했어요. 둘째, 가격. 유럽제보다 30% 저렴합니다. 셋째, 납기. 빠른 생산으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죠. 이게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선택받는 이유예요. 명쾌한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질문했어요. 대만 지형에도 적합할까요? 우리는 산악 지형이 많고 도시 전투도 예상됩니다. 사업부장이 웃으며 대답했죠. KE는 산악 지형에 특화된 전차입니다. 경사로 등판 능력이 60도예요. 대부분의 산악을 오를 수 있죠. 또한 도시 전투를 위한 능동 방어 체계가 있어요. 이스라엘제 트로피 시스템이죠.
건물 사이에서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을 자동 요격합니다. 대만 환경에 이상적이에요. 제 의문이 하나씩 해소되고 있었습니다. 첫날 일정이 끝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참모들과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나? 제 질문에 참모들이 대답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인상적입니다. 생산 능력이 정말 뛰어나네요. 품질 관리도 철저하고요.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폴란드에 갔던 실무진과는 완전히 다른 평가였죠. 왜 그럴까요? 직접 보는 것과 간접으로 듣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눈으로 확인하니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둘째 날 아침 한화 디펜스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곳이에요. 역시 창원에 있었죠. 현대로템 공장과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거대한 포탑들이 조립되고 있었어요. K9은 155mm 자주포입니다. 포탑이 회전하면서 360도 방향으로 사격할 수 있죠. 자동장전 장치로 분당 6발을 쏠 수 있어요. 일반 곡사포가 분당 2발인 걸 생각하면 3배나 빠른 거예요. 사정거리는 기본 40km입니다. 로켓 추진 포탄을 쓰면 50km까지 가능해요. 명중률은 95% 이상이고요. 기술자의 설명을 들으며 우크라이나 전투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그 성능이 실전에서 입증됐던 거죠. 천궁과 천궁 미사일도 봤습니다. 천궁은 세로로 서 있는 발사대에 장착돼 있었어요. 길이 5m의 미사일이 위압적이었죠. 천궁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습니다. 사드와 패트리어트의 중간 영역을 커버하죠. 천궁은 작았습니다. 길이 3m 정도의 미사일이에요. 천궁은 적어도 방공용입니다. 드론, 헬기, 순항미사일을 요격하죠. 특히 드론 때는 능력이 탁월해요. 동시에 8개 목표를 추적하고 격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무기들이 대만에 필요한 바로 그것들이에요. 중국의 미사일 공격을 막고 드론 침투를 차단하고 상륙 작전을 저지할 수 있는 무기들. 딱 우리가 찾던 거였죠. 둘째 날 저녁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일정이에요.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방문. 거기서 실제 사격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설렜습니다. 드디어 성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겠구나. 밤에 호텔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이틀 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첨단 생산 라인, 정밀한 품질 관리, 자부심 넘치는 기술자들. 한국은 정말로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더라고요. 제가 30년간 무시했던 게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죠. 과거의 이미지에 갇혀서 현재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한국은 이미 변했는데 저만 그대로였어요. 셋째 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에요. 실사격 시험을 보고 나면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한국 무기를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였죠. 경기도 포천으로 출발했습니다. 서울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진 곳이에요.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이 있는 곳입니다. 이 시간을 달려 도착했죠. 넓은 평야가 펼쳐진 군사지역이었어요. 시험장 입구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이 직접 마중 나왔습니다. 빅터 국장님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무기들의 진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긴장했어요. 드디어 진실의 순간이 왔구나. 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넓은 벌판에 K2 전차 2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2.5km 떨어진 곳에 표적이 세워져 있었죠. 전차 모형과 벙커 모형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K2의 사격 정확도입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어요. K2 전차가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포탑이 목표물을 향해 천천히 회전했죠. 사격 통제 장치가 거리와 풍속을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쾅! 천지를 울리는 포성이 터졌습니다. 120mm 포탄이 발사된 거예요. 포구에서 화염이 뿜어져 나왔죠. 3초 후 2.5km 떨어진 표적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명중이었어요.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2.5km를 3초 만에 명중시켰어요. 게다가 전차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쐈는데도 정확했죠. 주행 중 사격이 가능합니다. 사격 통제 컴퓨터가 자동으로 보정해주거든요. 설명을 들으며 감탄이 나왔어요.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천궁 미사일 시험이에요. 발사대가 수직으로 세워져 있었죠. 모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겁니다. 마하 4.5 속도로 날아올 거예요. 천궁이 이걸 요격하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저 멀리 발사대에서 표적 미사일이 쏘아 올려졌습니다. 하늘로 치솟더니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왔어요. 엄청난 속도였죠. 눈으로 따라가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마하 4.5 총알보다 빠른 속도예요. 쉬. 천궁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흰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레이더가 목표물을 추적하고 있었죠. 두 미사일이 하늘에서 만났습니다. 쾅! 폭발이 일어났어요. 정확한 요격이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하 4.5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춘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고도의 정밀 기술이죠. 레이더, 컴퓨터, 유도장치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마지막 시험은 천국 미사일이었습니다. 적어도 드론 8대가 동시에 날아왔어요. 각기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었죠. 천궁이 동시 교전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긴장이 고조됐어요. 씩씩씩. 천궁 미사일 4발이 연달아 발사됐습니다. 각각 다른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어요. 몇 초 후 하늘에서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죠. 8대 드론이 모두 격추됐습니다. 단 한 대도 빠짐없이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건 실전에서 본 것만큼 강렬했어요. 명중률 100%, 동시 교전 능력, 빠른 반응 속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 만든 무기인가? 믿기지 않았어요. 시험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30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죠. 미국제가 최고다. 아닙니다. 한국제도 최고였어요.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이 다가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놀랍습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라면 대만 방어에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대만의 안보가 곧 동아시아의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대만이 강해지면 영내 균형이 유지되죠. 한국과 대만은 같은 편입니다. 소장의 말에 저는 감동했어요. 그는 단순히 무기를 팔려는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대만을 걱정하고 있었죠.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 넓은 도로, 달리는 자동차들. 70년 전 이 나라는 전쟁의 폐허였다고 하더라고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에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모든 분야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는 그 비결을 알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 끊임없는 혁신, 교육에 대한 열정. 한국 사람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한국의 힘이었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귀국 수속을 밟으며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대만으로 돌아가면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한국 무기 도입을 적극 추천하는 보고서를요. 이건 제 전문가로서의 양심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대만을 지키겠다. 한국 무기로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다. 편견을 버리고 최선의 선택을 하겠다. 3시간 후 타이베이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니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있었죠. 한국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확신이요. 다음 날 아침 국방부로 출근했습니다. 바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어요. 3일간 본 모든 것을 정리했죠. 공장 견학, 기술 브리핑, 실사격 시험,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했습니다. 보고서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국 무기체계 도입을 적극 추천합니다. 성능, 가격, 납기 모든 면에서 우수합니다. 특히 K2 전차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천궁 미사일은 대만 방어에 필수적입니다. 2주 동안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총 150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기술 사양, 성능 비교, 가격 분석, 운용 계획까지 모든 걸 담았죠. 제 경력을 걸고 쓴 보고서였습니다. 2024년 1월 15일 국방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고위 간부 20명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생산 능력, 기술 수준, 실사격 결과, 모든 데이터를 보여줬죠. 참석자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특히 실사격 동영상을 보여줬을 때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결론적으로 한국 무기는 대만 방어에 최적입니다. K2 전차 200대, K9 자주포 150문, 천궁 4개 포대, 천궁 8개 포대 도입을 제안합니다. 총액 85억 달러, 계약부터 완전 인도까지 3년 예상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죠. 한 장성이 질문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한국 무기를 사면 미국이 불쾌해하지 않을까요? 예상했던 질문이에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도 한국 무기를 인정합니다. 폴란드, 호주는 모두 미국 동맹국인데 한국 무기를 샀죠. 미국이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내 안보 강화를 환영했습니다. 설득력 있는 답변이었어요.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죠. 중국은 어차피 우리가 무기를 사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미국제든 한국제든 마찬가지예요. 이건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국장의 보고는 매우 설득력 있습니다. 하지만 85억 달러는 큰 금액이요. 대통령 재가가 필요하죠. 대통령께 보고하도록 하시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고비를 넘은 거예요. 일주일 후 대통령 집무실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긴장됐지만 자신은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분명했으니까요. 30분간 설명을 드렸죠. 대통령이 질문했습니다. 국장은 확신하는가? 한국 무기가 중국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똑바로 대통령을 쳐다봤어요. 예, 각하. 확신합니다. 제가 직접 보고 확인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한국과 협상을 시작하시오. 하지만 조건은 확실히 받아내시오. 기술 이전, 정비 지원, 교육 훈련까지 모두 포함시키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승인이 떨어진 겁니다. 2024년 2월부터 한국과 본격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협상 대표로 서울을 자주 오갔어요. 한국 국방부, 방산 기업들과 미팅을 했죠. 가격, 납기, 기술 이전, 모든 걸 논의했습니다. 협상은 순조로웠어요. 한국 측도 적극적이었거든요. 대만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최선의 조건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 사장의 말이었어요. 가격을 10% 깎아줬고 기술 이전도 약속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정비 지원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대만에 직접 정비센터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기술자를 파견해서 유지보수를 책임지겠대요. AS까지 완벽하게 지원하는 거죠. 5개월간의 협상 끝에 2024년 7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타이베이에서 서명식이 열렸어요. 한국 국방장관이 직접 왔죠. 양국 국방장관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계약 내용은 이랬습니다. K 전차 200대 총 30억 달러, K9 자주포 150문 25억 달러, 천궁 4개 포대 20억 달러, 천궁 8개 포대 10억 달러, 총액 85억 달러. 첫 인도는 2025년 1월, 전량 인도는 2027년 12월. 서명식이 끝나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가 몰려왔어요. 질문이 쏟아졌죠. 왜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성능, 가격, 납기 모든 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반발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질문이 나왔어요. 우리는 자위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중국이 뭐라든 우리 국민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단호한 답변이었죠. 언론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모든 신문 일면에 실렸어요. 대만, 한국과 85억 달러 방산 계약 체결 K 전차 200대 도입, 대만 방어 새 전기 긍정적인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소셜미디어도 난리였어요. 한국 무기 영상이 100만 뷰를 돌파했죠. 댓글들을 보니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드디어 대만도 제대로 된 무기를 갖게 됐다. 한국 만세 이제 중국도 함부로 못한다. 여론이 압도적으로 지지했어요. 초기에 걱정했던 반발은 거의 없었죠. 오히려 국민들이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안 했나 이런 반응도 많았어요. 시대가 바뀐 겁니다. 계약 체결 후 즉각적인 변화가 시작됐어요. 첫째, 국방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만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퍼졌죠. 둘째, 한국과의 교류가 급증했습니다. 군사대표단이 오가고 기술 협력이 시작됐어요. 셋째, 경제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대만에 사무소를 열었어요. 현대로템, 한화디펜스, LI진엑스원 모두 타이베이에 지사를 냈죠.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정비센터 직원만 500명이 고용될 예정이에요. 넷째, 양국 관계가 강화됐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공식 외교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방산 협력을 계기로 실질 관계가 깊어졌죠. 무역액도 30%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무기 거래를 넘어선 포괄적 협력이 시작된 거예요. 2024년 12월 첫 번째 K 전차 10대가 대만에 도착했습니다. 가오슝 항구에 하역됐죠. 저는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했어요. 거대한 전차들이 배에서 내려지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군 장병들이 환호했어요. 드디어 최신의 전차다. 이제 우리도 중국과 싸울 수 있다. 사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40년 된 M60 전차만 운용하던 병사들에게 K는 꿈같은 무기였죠. 2025년 3월 K9 자주포 30문이 도착했습니다. 4월엔 천궁 미사일 1개 포대가 배치됐어요.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어요. 6개월 만에 첫 인도를 완료한 겁니다. 미국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공식 성명을 냈어요. 한국의 대만 무기 공급을 환영한다. 이는 영내 안보 증진에 기여한다. 전혀 반대하지 않았죠. 오히려 지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입장에서도 이득이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우크라이나, 중동에 무기를 공급하느라 바빴죠. 대만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맹국 한국이 대신 해주니 고마운 겁니다. 일본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대만을 방문했어요. K 전차를 보더니 놀라더라고요. 이 정도 성능이라니 일본도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았죠. 동남아 국가들도 줄을 섰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모두 한국의 무기를 주문했어요. 대만의 선택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킨 겁니다. 한국은 순식간에 아시아 최대 방산 수출국이 됐죠. 2025년 말 현재 계약의 60%가 인도됐습니다. K 전차 120대, K9 자주포 90문, 천궁 2개 포대, 천궁 5개 포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2027년 말이면 전량 인도가 완료될 겁니다. 대만군의 전력이 크게 향상됐어요. K 전차는 기존 M60보다 3배 이상 강력합니다. K9 자주포는 사거리가 200일죠. 천궁과 천궁은 우리가 전에 없던 능력을 줬어요. 미사일 방어와 드론 대응이 가능해진 겁니다. 중국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외교부가 성명을 냈죠. 대만의 무기 구입을 반대한다. 긴장을 고조시킨다. 하지만 실제 행동은 없었어요. 말뿐이었죠. 왜냐하면 대만이 강해진 게 중국에도 부담이거든요.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도 긍정적이에요. 미국 랜드 연구소 보고서를 봤습니다. 대만의 한국 무기 도입은 해협 균형을 바꿨다. 중국의 침공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억지력이 강화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도 크게 변했습니다. 국방부 내에서 제 위상이 달라졌어요. 2025년 3월 차관보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한마이너스 대만 국방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죠. 두 나라 국방협력을 총괄하는 자리예요. 더 중요한 건 제 생각이 바뀐 겁니다. 30년간 미국만 믿던 제가 이제는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해요. 유럽도 보고 이스라엘도 보고 한국도 봅니다. 편견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판단하죠. 제 부하 직원들에게도 말합니다. 편견을 버려라. 과거에 매몰되지 마라.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우리도 변해야 한다. 이게 제가 배운 교훈이에요. 한국에서 얻은 깨달음이죠. 대만 국방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산의 기적이라는 제목이에요. 젊은 장교들에게 한국의 사례를 가르치죠. 70년 전 폐허에서 어떻게 세계 10대 방산 강국이 됐는지 학생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해요.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 끊임없는 혁신, 교육에 대한 투자. 이 세 가지가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해요. 대만도 독자 방산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남에게만 의존할 순 없어요. 물론 동맹은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 합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어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대만도 한국처럼 독자 방산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사들이지만 언젠가 우리도 만들 수 있어야죠. 30년, 50년이 걸려도 해낼 겁니다. 한국이 그랬듯이요. 한국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소장과는 이제 형님 동생 하는 사이예요. 현대로템 사장과도 자주 만나죠. 그들에게서 많은 걸 배웁니다. 기술뿐 아니라 정신까지요. 작년 추석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개인 여행이었죠. 서울, 부산, 경주를 돌아봤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직접 느꼈어요. 불국사에 가서 천년된 탑을 봤습니다. 이 나라의 저력이 느껴지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열정도 인상 깊었어요. 밤 10시까지 일하는 직장인들, 새벽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이들의 땀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구나 싶었죠. 대만도 한때 그랬어요. 우리도 다시 그 정신을 되찾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57세입니다. 은퇴까지 5년 남았어요.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대만 국방을 더 강하게 만들고 한국과의 협력을 더 깊게 하고 후배들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 싶어요. 돌이켜보면 2023년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폴란드 계약 소식을 들었을 때요. 그때 제가 무시하고 넘어갔다면 어땠을까요? 한국을 끝까지 외면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운명의 장난 같았어요. 제가 30년간 무시하던 나라가 결국 저를, 그리고 대만을 구했으니까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고정관념은 진실을 가립니다. 데이터만이 진실을 보여주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한국을 직접 보라고, 데이터를 확인하라고, 편견을 버리라고. 한국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것을요.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요. 이게 바로 한국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행운아입니다. 제때 깨달았으니까요. 한국의 진가를 알아봤으니까요. 그래서 대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30년 경력의 정점이죠.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한국은 어디까지 갈까요? 상상이 안 됩니다. 지금도 KF-21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고 차세대 전차도 연구 중이래요.
한국의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대만도 그래야 합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야 해요.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배우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게 제가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유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편견을 버리세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세요. 데이터를 믿으세요. 그러면 진실이 보일 겁니다. 한국이 제게 가르쳐 준 것처럼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놀라운 성취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특히 혹시 여러분 중에 편견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친 적 있나요? 아니면 편견을 깨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정직해요. 감정이나 편견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해 판단하세요. 그게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방법입니다. 한국은 그렇게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70년의 데이터로요.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모방만 하던 나라에서 혁신하는 나라로, 이제 그 한국이 세계 9위 방산 수출국입니다. 폴란드, 호주, 이집트, 노르웨이, 그리고 대만, 모두 한국을 선택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실력의 결과죠. 저 빅터체는 그 역사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참자예요. 한국과 함께 대만을 지키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각자 자리에서 편견을 깨고 진실을 찾으세요. 그게 성장의 시작입니다.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라운 발견과 성장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